명랑 시사 이승원입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됐던 황교익 씨가 오늘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당일 이재명 지사가 황교익 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장에 재난본부장, 안전본부장이 있고 또 제가 부지사를 파견하고 또 현장 상황을 다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또 현장에 새벽에 도착해서 현장 지휘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죠.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는 영업시간을 밤 9시로 단축하는 등 더 강력한 방역 조치를 내놨습니다. 식당, 카페의 경우에는 4단계 지역에서의 영업시간을 밤 10시에서 밤 9시로 단축하여 방역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만 저녁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하여 4인까지는 식당, 카페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린 뒤 극단적 선택을 한 해군 여성 부사관이 2차 가해를 당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에서는 군 당국을 향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계속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도적 보완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시개혁 이런 활동들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빈도수는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8월 20일 금요일 이승원의 명랑시사 마지막 방송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뉴스 원정대 시작합니다. 금요일 원정대원 두 분 나오셨어요.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그리고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내내 지속됐던 논란을 한번 짚어볼까요? 이 황교익 씨가 결국은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락되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황 씨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네, 일단 하루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경기관광공사 지원했었고 그리고 응모하라는 문자 메시지 내역을 이제 공개를 하면서 이렇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라는 것을 확인했었고 그 사이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전 대표가 중재에 나섰죠. 각 캠프에서 이렇게까지 싸울 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사이에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소모적 논쟁을 하면서 공사 사장으로 근무한다는 것은 무리다라고 자신의 SNS에 쓰면서 네. 경기관광공사가 사장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 그러나 도저히 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중앙의 정치인들이 만든 소란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내정자 자리를 포기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썼습니다. 이 지사도 곧바로 자진 사퇴를 수용했죠? 네, 지금도 황교익 선생이 훌륭한 자질을 갖춘 전문가로서 경기관광공사의 적격자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많은 분의 의견을 존중해서 사퇴 의사를 수용하겠다라고 자신의 SNS에 글을 썼습니다. 결국은 어제 예고했던 대로 황교익 내정자가 결국은 이제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쨌든 서로 뭔가 싸울 때는 엄청난 거대한 명분도 있어야 되고 기본적인 품격도 있어야 되는데 양쪽 다 지금 굉장히 상처를 입은 것 같아요. 사실은 둘 다 이게 이제 논란이 커졌었던 배경이 굉장히 좀 감정적인 문제가 섞여 들어가 있었던 거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감정 문제를 좀 교통 정리를 해준 이해찬 전 대표가 나서가지고 이제 그걸 정리를 해준 셈이 됐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부러울 만한, 이를테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질 때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 원로가 나서서 정리를 해줄 수 있다는 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좀 부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게 있죠. 네. 어쨌든 이게 사실은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친일 관련된 그 감정적인 문제가 껴들어가는 바람에 이제 문제가 커진 거고요. 원래 같으면은 경기관광공사라는 이 공기업의 사장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 전문성이 있느냐, 일을 잘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걸로 다툼이 있었다면 그게 이제 정치적인 논쟁이 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좀 감정 소모적인 면이 있었기 때문에 봉합하는 과정도 결국 좀 감정을 달래는 과정으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지긴 합니다.
어떻게 봉합이 됐습니까? 말 그대로 봉합이란 단어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억지로 끌어붙였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끌어붙였다. 예, 왜냐면 이게 만약에 그대로 이제 신경민 전 의원입니다. CBS 라디오에서 도쿄나 오사카 관광공사에 더 잘 어울리는 사람이다라는 이 발언만 없었으면 어쩌면 야당에서 공격 포인트가 생겼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야당에서? 결국에는 네. 경기도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거든요. 그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질의 답변이 오고 가는지에 대해서 야당이 계속해서 공격 포인트를 삼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 이재명 캠프는 크게 상처를 입었지만 이걸 단기적인 악재로 끝냈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다만 이낙연 캠프 측은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조금 비판을 많이 받게 됐죠. 당내 사람을 친일 프레임에 가두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친일 프레임을 가장 싫어하는 것인데 이걸 먼저 던졌던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좀 면키는 어렵고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저희 캠프에 책임 있는 분이 친일 문제를 거론한 것은 지나쳤다고 생각한다. 라는 워딩을 남기면서 어느 정도의 사과의 메시지 그리고 이재명 지사 역시도 제가 사과를 직접 이 지사께 하는 것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과의 말씀드린다 하면서 억지로 끌어붙이긴 한 상태입니다. 지금. 계속 서로 미러링을 하고 있어요. 친일 프레임 대 친일 프레임으로.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캠프 측에서 뭐 정치적 실리를 따져보자면 원래는 이게 경선 과정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던 건데 어느 순간부터 명락대전이 갑자기 이제 황락대전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렇죠. 예, 이낙연 캠프 입장에서는 이재명 지사 캠프하고 이 논쟁이 붙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이제 황교익 씨 개인하고 지금 다툼을 벌이는 양상이 되면서 오히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직접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이제 바뀌어버린. 네. 그게 하지만 이제 부담은 그대로 안고 갔었죠.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 사안 하나만 가지고 좁혀봤을 때는 좀 전에 오창수 평론가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후보가 직접 유감 표명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된 거. 네.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오늘 아침에 CBS 라디오 인터뷰를 할 때 이낙연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캠프에 책임 있는 분이 이제 친일을 거론한 거는 지나쳤다 이제 이런 유감 표명을 하면서도 네네. 이게 캠프 내부에서 혹시 이제 논의가 돼서 나온 얘기가 아니냐라고 이제 진행자가 물어봤을 때 캠프를 사실 본인이 잘 안 간다. 갈 시간이 없어 잘 안 가고 대부분의 후보들이 잘 안 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말하자면 캠프 내부에서 나온 얘기지 나하고 상의돼서 나온 얘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 책임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비춰 보일 수도 있는 후보 입장에서는 약간 선을 거리두기를 할 수는 있죠. 네. 실제 어떤 논의가 그렇습니다. 오갔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정치적인 이슈라고 봤을 때는 원래 보통의 유권자들이 그 원하는 워딩이라는 거는 이게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 잘못이다. 실무자들하고 이제 조금 더 앞으로는 더 밀도 있는 회의를 통해서 좀 점검을 하고 저 선거에 임하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이런 식의 워딩이 나가야 사실은 포용력 있는 지도자로서의 면모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선거 캠프에 참여하는 사람한테 이제 약간 잘못을 책임을 지우는. 넘기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된 이 셈이 돼버렸습니다. 이 지나쳤다라는 발언을 두고 좀 아쉽다라는 분들은 역시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과나 유감 표명을 직접 했으면 조금 더 시원하게 끝났을 텐데 네. 지나쳤다 뭔가 조금 들으면서도 애매한 그런 그래서 느낌을 남기긴 했어요. 이 부분에 네. 대해서 뭐 개인의 인신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 다시는 우리 캠프 내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라는 당부의 메시지까지 저는 나왔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나오면 또 똑같이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 캠프의 어떤 분이 이런 걸 한 건 지나쳤다고 생각한다. 계속해서 나와 나의 캠프를 분리시키는 일들을 분리시키는 어휘를 지금 구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든 사실은 캠프의 수장이고 캠프에 모인 이유는 이낙연 후보를 이낙연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의지 때문에 모인 겁니다. 이거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수장이 사과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지사의 사과 방법대로 가는 게 맞지 않았을까. 내가 사과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지만 그래도 내가 캠프의 총책임자로서 사과한다는 모습이 오히려 책임감 있는 모습이었다. 저는 다른 캠프에서도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캠프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나 후보자 당사자와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메시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네네. 이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잃은 것은 뭐냐 하면 인사 문제에 그 최종 낙점을 한 사람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본인이었는데 네네. 이 인사 논란에서 한 발 빠져 있는 것 같은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 말하자면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을 검증할 때 굉장히 중요한 한 축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하는 부분을 유권자들이 보거든요. 과연
이 전체적인 과정을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얼만큼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지는 좀 의문이다라는 정도의 찜찜함은 유권자들한테 좀 남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똥이 또 다른 곳으로 튀고 있어요. 일단락 되는가 싶었는데 한 이제 보도를 인용해서 이낙연 캠프에서 다시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고 있는데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당일 황교익 씨 유튜브 방송에 이제 이재명 지사가 출연했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설화들이 있는데 지금 이재명 지사는 굉장히 발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당시랑 비교를 하니까 지금 엄청나게 발끈하는 상황이죠. 네, 어떻습니까? 일단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처음에는 황교익 TV에 이제 이재명 지사가 출연을 해서 이 친분을 가지고 인사 내정을 한 거 아니냐 이런 개인적 친분 인사 논란이 있었던 것인데 이제는 이 유튜브를 꼼꼼히 살펴보고는 이제 사람들이 이날 식당을 갔는데 그 식당 뒤에 달력을 보니까 17일이라고 적혀 있었고 화재 당일 지나가는 화면에 야구 경기가 열렸었는데 그 해당 야구 경기가 일어난 일도 17일이었고 이 지사의 시계가 살짝 스쳤는데 그 시계의 초침과 분침을 보니까 17일 저녁 시간이었고 시계까지 네, 굉장히 여러 가지로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서 근데 그날 오전 5시 36분에 이천 쿠팡 물류화재센터가 발생을 했고 총책임자인 그러니까 경기도의 총책임자인 이 지사가 이 정도 일정은 취소하고 곧바로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문제로 이제 비화가 된 것이죠. 네네. 그래서 이 지사 그리고 경기도가 아예 그냥 도 조치 사항에 대한 타임라인을 밝혀버렸습니다. 그날 쭉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밝혔더라고요. 네, 그래서 5시 36분 화재 발생한 건 맞고요. 5시 56분 20분 뒤에 대응 2단계 발령을 했고 6시 13분에 대응 1단계 발령이 살짝 낮아졌습니다. 8시 19분에는 대응 1단계로 해제가 됩니다. 그랬다가 다시 12시 5분에 1단계, 12시 15분에 2단계, 그리고 1시 7분에 경기 소방본부장이 현장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이 지사는 이때 모든 걸 보고받으면서 당시에 내가 바로 올라갈 수가 없으니 행정 1부지사를 보냈다라고 해서 2시 59분에 경기도 1행정부지사도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보고를 계속 받으면서 진두지휘를 했다라는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건 아예 모르고 있었다. 보고도 안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뭘 했는지 아예 알 수 없다. 지금도 타임라인이 공개되지 않는다. 이것과는 다르다. 그래서 안전 문제를 함부로 이제 정치로 비유하지 마라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였습니까? 지금 일정 뭐 그렇다고 화재 현장에 당장 그 소위 이제 정치인들이 갔을 때 화재 현장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의전 문제 때문에. 뭐 이제 이재명 지사가 밝히는 이유도 사실 그건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현장에 가서 배를 타고 지휘했어야 한다는 얘기와 비슷하다. 이 논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제 업무 파악을 아예 안 하고 있었던 거고 본인은 내용을 파악을 하고 지휘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뭐 비교를 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처럼 실시간으로 그 참사 피해자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상황, 그 이제 수백 명이 이제 배 안에 갇혀 있는 상황하고 사실 이천 그 쿠팡 화재 같은 경우는 오전 상황만 하더라도 일단은 인력들은 대부분 빠져나오고 나중에 이제 그 소방 대장분이 오전에 이제 갇힌 게 문제가 그랬었죠. 되면서 그 이제 구조 작업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 건 때문에 좀 성격적 어떤 유사성을 이제 찾아서 이제 질문하는 목소리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건 하나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가 대응하는 방식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모든 일정을 그때 취소하고 바로 올라왔으면 괜찮은데 그렇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했다라는 거, 일정 어느 정도 소화했다라는 거는 어떤 좀 찜찜한 부분인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경기도가 이제 타임라인을 밝힌 바를 봤을 때 그 지휘하는 어떤 방식이나 매뉴얼에 맞춘 대응 그 자체가 뭐 크게 문제가 있었던 거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당시 화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 다만 이제 오늘 상황에서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이제 대응하는 방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현장에 가서 배를 타고 지휘했어야 한다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대응은 대단히 잘못된 대응이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정치인들이 그 문제가 됐을 때 대응 발언이 크게 실패하는 경우가 뭐냐면 비유를 무리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세월호 현장에 가서 배를 타고 지휘했어야 된다라고 요청하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식의 그 비판을 받았던 게 아니고 어떻게 대응 지시를 했는지 실제 지도자로서의 어떤 인식을 그 당시에 현장 실무자들하고 공유를 하고 있었는지 파악을 하고 있었는지 이런 걸 질문하는 거라서 거기에 대해서 건조하게 대응을 하면 되는데 무리한 비유를 하다 보면 오히려 이게 이제 큰 논란을 더 키울 수가 있다. 이게 어떤 질문이
들어와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 발언을 했는지 아니면 스스로 비교하면서 얘기를 했는지는 정확히 좀 파악이 필요합니다만 지금 어쨌든 이제 언론 보도를 네. 보면 뉴스원에서 이제 박근혜 당시 대통령하고 질문을 하니까. 비교하는 네네. 질문을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온 대응 답변한 거군요. 겁니다. 네. 어쨌든 누가 보기에도 물론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즉시 올라왔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여전히 있고요. 어쨌든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면은 뭐 황교익 씨가 일주일을 많이 차지하긴 했지만 네. 그래도 이재명 지사가 이러저러한 상황으로 계속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었고 지금 지지율이 어떨까 궁금했었는데 오늘 갤럽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상 양자 대결을 발표했는데요. 일단 한국 갤럽이 가상 양자 대결을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이재명과 윤석열 양자 대결에서 누가 대통령으로 더 좋은지를 질문한 결과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 지사가 46%의 지지율을 받았고요.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34%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넘어서는 거네요. 네, 그리고 윤 전 총장과 이낙연 전 대표의 양자 대결에서는 각각 36%의 지지율 동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였어요? 이 오차 범위 밖에서 물론 이제 그 한국 갤럽이 가상으로 양자 대결은 이제 처음이니까 과거랑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는 없는데 어떻게 보였습니까? 수치를? 일단 이 부분을 이제 46, 34 더하면 80이거든요. 나머지 20의 표심이 아직 어딘가에 숨어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사실은 어떻게 넣어도 1등이 사실 굳건한 상황이 꽤 오래 지속됐었는데 정치 선언을 하고 입당을 하고 행보하는 것마다 실망감을 끼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마음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윤석열 후보를 앞세워야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예비 경선 시작 전에 다른 후보를 세워서 부족한 후보를 빼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혼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이 딱 그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혼재한 상황에서 다른 후보로 가야 된다. 더 준비된 후보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표심이 흔히 말하는 중도 표심과 또는 보수 코어 지지층이 조금씩 흔들려서 다른 지지 후보로 흩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조사, 이제 갤럽 조사에서 제가 좀 주목해서 봤던 거는 네.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양자 대결을 붙였을 때도 그렇고 다자로 붙였을 때도 전반적으로 윤 후보가 좀 지지율이 좀 빠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제 이재명 지사나 이낙연 후보, 특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이제 지지율이 좀 견고하게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중도 표심을 일정 정도 이제 흡수하고 있다는 게 되는 거고, 윤 후보 같은 경우는 다자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보수층 그리고 중도층 양쪽에서 모두 지지율이 빠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지지율이 빠지는 폭이 크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다. 이런 걸 봤을 때는 물론 윤 후보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에 합류를 함으로써 어쨌든 상당 부분의 중도층을 포기하고 좀 굳건하게 보수 지지층을 가져가겠다라는 계산을 했을 텐데 지금 봐서는 오창석 평론가가 좀 전에 짚어주신 것처럼 보수 지지층 내부에서도 일정 정도는 다른 생각을 품는 어떤 지지층이 조금씩 나오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윤 후보 입장에서도 이 지금 침묵의 시간 이후에 다음 주부터는 조금 다른 행보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전화조사 방식이냐 아니면은 그 직접적으로 이제 인터뷰하느냐 네. 뭐 여러 가지 방식에 따라서 여론조사 기간마다 너무 수치가 달라서 많이 이제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특정 기간의 어떤 추이라는 걸 한번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전체적인 흐름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어디 가셨어요? 뉴스의 중심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네, 궁금해요. 어디 가셨는지 지금 뭐 공식적인 일정을 굉장히 자제한다고 네. 합니다. 일단 당분간 이 자맹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자맹은 결국은 이제 흔히 말하는 비전 발표회 정도까지는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이동하는 곳마다 사실은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 요인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실망감을 많이 끼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총체적인 점검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후보자가 나와서 직접 발언하는 시간이 생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이 공약을 얘기할 때 절대 말하지 않아야 하는 부분, 말해야 하는 부분
까지 아마 굉장히 디테일한 코칭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뭐 일각에서는 스피치 강사를 동원해서 이제 말투부터 고친다고 하는데 사실 말투를 고치기는 어렵고요. 굉장히 어렵죠. 근데 한 세월을 이제 그 말투로 살아왔기 때문에 네. 사람의 말투가 그게 좋고 나쁜 걸 따라서 사람의 말투를 바꾸기 참 힘듭니다. 누구든지 그렇죠. 그렇기 사실. 때문에 메시지의 포인트를 어떻게 둘 것인가 그리고 사실은 레드팀이라고 해서 상대에서 악의적으로 질문을 던졌을 때 또는 기자가 좀 불편한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떻게 뭉개느냐 그러니까 넘어가느냐 아니면 직구로 받아치느냐 이 부분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연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윤석열 캠프 측의 대변인 논평 네. 대변인 이야기 대변인 보도자료 이런 식으로만 이어지고 있는 것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것이 진짜로 길어진다면 이건 역시나 저는 악재라고 봅니다. 얼마나 준비가 안 됐으면 정치 선언하고 입당하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거의 한 달 동안 말을 안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전 발표회 전에 저는 좀 더 나와서 근데 이게 또 비전 발표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25일로 예정된 비전 발표회는 아직 윤석열 예비 후보가 명시적으로 참석하겠다고 아직까지 발표를 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네. 그때도 등장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네네. 된다면 진짜 한 달이 채워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사라진 후보가 됩니다. 그러면 사라진 후보라고 또 어떤 언론은 헤드라인을 따서 메시지의 공백이나 준비되지 않았다는 걸 비판할 수가 있고 네. 이 부분은 보수 일간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용단을 내릴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뭐 듭니다. 딜레마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자맹을 이어갈 것인가. 일본에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정치 네. 참 어렵죠. 밖에서 볼 때는 뭐 간단한 것 같지만 들어보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부자 몸조심 차원으로 가 있고 왜냐면 내가 이제 아직 벌어놓은 지지율이 충분하다라는 네. 판단이 하나 있을 거고 네. 또 하나는 역시 투자는 부동산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의 행보를 보면 초반에는 말을 거의 안 하고 네. 뭐 전원 정치 중심으로 했다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정책 관련된 발언을 하기 시작하니까 지지율을 순식간에 까먹기 시작하고 다시 지금 발언을 하지 않는 걸로 바꿨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산을 좀 갖고 시작을 했다가 스타트업에 투자하면서 좀 많이 까먹었어요. 그래서 다시 역시 투자는 부동산이야. 이런 추세로 지금 돌아간 양상인 것 같고 좀 네. 전에 그 진행자께서도 이 비전 토론회를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아직 지금 참석 여부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상황인데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각 후보들이 몇 번째로 발표를 하게 될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순서를 정했죠? 네, 네네. 윤 후보는 지금 5번째로 꼽혀 있고 장성민 후보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13번째가 유승민 후보로 끝나게 돼 있는데 네네. 거의 뭐 중간쯤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아직도 참석 여부를 밝히지 않는 거 그리고 지금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참석하지 않는 쪽에 오히려 무게가 실리고 있다. 분위기가 지금까지는 그래요. 네.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아시다시피 저희가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엊그저께 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잠깐 자기 자랑 또 잠깐 해야죠. 우리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서병수 의원이 결국은 경선준비위원회 위원장, 경준희 위원장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자리에서 내려왔고요. 그리고 선관위 위원장도 이준석 대표가 제안했지만 나 맞지 않을 거야. 아예 내려놓으셨어요?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본인이 억울한 부분 먼저 토로를 했습니다. 나는 공정하게 경선 준비만 하려고 했었고 이 부분을 이제 당대표가 알아서 선관위까지 맡기려고 했었는데 지금 나를 흔드는 건 좀 억울하다는 표현이 있었고 두 번째도 당대표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표에게도 말씀드리고자 하면서 이 대표가 우리의 상징이고 대표지만 잘못한 것이 많다고 본다. 너무 잦은 SNS라든가 인터뷰, 후보나 당 의원들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세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는 또 네. 당대표가 모자란 점이 있어도 바로잡아가면서 협력하기를 고대한다. 내가 사퇴함으로써 당내 갈등이 정리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네. 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뭐 서병수 의원 입장에서도 뭐 좀 지긋지긋하다 이런 느낌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기도 네. 하겠고요. 지금 이제 선관위원장으로 물망에 오르면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 게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 이름입니다. 이제 서병수 위원장에 비하면 무게는 좀 더 있고 경륜은 좀 더 있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중립적인 인사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렇게 보면 이 소위 말하는 그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파동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지는 모양새로 좀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선관위원장도 중립적인 인사가 되고 서병수 위원장이 되지 못하고 이제 물러나는 모양새가 되고 그러면서 윤 후보 측에서 지금 오늘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한 것이 경준위에서 준비한 그 여론조사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 네. 이거 문제 있다라는 얘기가 또 윤석열 캠프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걸 둘러싸고도 또 논란이 앞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셨으니까 역선택 방지 이것을 넣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네. 의미 없다. 뭐 지금 후보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갈리는데 대표적으로 최재형 후보 측은 역선택 방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네. 그 홍준표, 유승민, 뭐 하태경 이런 의원들은 뭐 상관없어 이런 거고 네. 그 셈법을 좀 알려주시죠. 왜 그럴까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역선택을 했을 경우에 상대 매칭, 그러니까 우리 지지자는 정말 최재형을 좋아하는데 그럼 최재형 후보를 찍게끔 만드는 것이 이제 원래 투표의 취지지 않습니까? 근데 누군가 침투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만만한 후보가 올라오길 바라는 또 다른 지지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 사람이 역선택을 하는 거죠. 자신의 원래 국민의힘 취지와는 무관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게 이제 역선택이라는 건데 이게 지난번에 보궐선거 할 때도 나경원 후보가 이제 얘기를 해서 중간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 후보가 나를 더 만만하게 봐서 뭐 오생을 찍을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일각 반대에서 한 발짝 떨어져 보면은 그게 아니라 반대로 나경원을 찍을 가능성이 높은데 왜 이렇게 넣었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재형 캠프가 현재 야권에서 지지율을 제대로 못 받고 있으니 또 제대로 보이지 않고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본인한테는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네, 코어층을 잡고 나를 찍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조직을 우리는 마련을 했는데 이걸 왜 못 써먹게 만드느냐 이런 네. 속내인 거죠. 사실. 네. 물론 이제 역선택이 경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여부는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긴 합니다. 그렇죠. 네. 대부분의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이제 큰 의미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윤석열 캠프 쪽에서 여기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를 전반적으로 보시면 윤석열 후보의 비호감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거나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민주당 지지층 내지는 여권 지지층에서 자신을 역선택할 가능성에 대한 좀 부담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고 다른 후보들은 뭐 홍준표 후보나 이제 하태경 후보가 역선택 방지 조항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거는 이제 반대의 의도를 가지고 그런 거죠. 하는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야권 지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 층으로 그것을 좁혀놔야지만 그렇습니다. 윤석열, 최재형 후보 같은 건 유리하다 이런 셈법인 거잖아요. 또 같이 네. 하나 봐야 되는 건 이제 윤석열 네. 후보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굉장히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윤석열 이제 후보? 같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원정대는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네요. 원정대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이 시각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뉴스 원정대 2 시작합니다. 이현경 뉴스캐스터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 오늘 또 코로나 얘기인데 네. 정부가 수도권 4단계 그리고 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2주 더 예상대로 연장하기로 했어요. 네. 저는 뭐 4주 얘기도 나와서 이번에는 2주씩 너무 희망 고문이다. 자영업자분들이 이제 항변하는 목소리가 있어서 네. 이번에는 추석 연휴 전까지 4주 연장하자는 얘기가 정부 자문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에서 나왔어요. 근데 네. 우선은 2주를 연장하고 좀 지켜보자라고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었고요. 지금 이제 적용되는 거리두기 단계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조금씩 조정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네. 우선 이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에서도요, 우선은 식당하고 카페 같은 매장 영업의 시간이 좀 단축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10시까지 매장에서 영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걸 1시간 더 줄여서 밤 9시 이후에는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편의점 같은 경우에 요즘 날씨가 이제 한동안 더웠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커피 한 잔씩 하시는 분들, 맥주 한 잔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제 그게 어려워졌습니다. 편의점도 식당과 똑같은 원칙이 적용이 돼서요. 4단계에서는 밤 9시 이후에는 취식을 하실 수가 없고요. 네. 3단계에서도 밤 9시 이후에는 매장 내부나 테이블에서도 드시거나 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기존에 보다는 매장 영업시간이 1시간 줄어들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2차까지 하고 면역 형성 기간인 2주가 지나신 분들에 대해서만 이제 3단계의 경우에는 6시 이후에 4명 이상 모임 금지잖아요. 거기에 백신 접종 완료자는 이제 계산을 하지 않는 걸로. 그리고 4단계 같은 경우도 6시 이후에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데 네. 만약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분 2분이 포함이 돼 있다고 하면 4명까지도 이제 모임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은 지금도 어려운데 또 10시에서 밤 9시로 단축되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고요. 또 기술적으로 실질적으로 1시간 이렇게 단축하는 게 과연
얼마나 큰 효과가 있나 여기에 대해서 좀 회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렇긴 한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약간 불가항력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입장인데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백신의 접종 속도를 좀 높이는 것과 방역 수칙을 지키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우선은 정부에서는 1차 접종이 70%까지 가능한 네. 9월 말까지 10월 정도까지를 지금의 단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부장이 요즘에 이제 집단 감염이 주로 발생하는 지역 시설들이 식당, 카페, 실내 체육시설. 실내 체육시설도요, 최근에 굉장히 감염이 많았었거든요. 노래 연습장, 사우나, 학원 등인데 그 중에서 3분의 1 정도가 식당과 카페가 차지한다는 겁니다. 3분의 1 정도가. 예,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마시고 드시는 동안에 마스크를 그렇죠. 내려야 되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그것을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를 했는데요. 대신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조금 완화된 부분이 있다면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부분들을 인원 제한에, 그러니까 인원 계산에 넣지 않는다라는 네네. 건데 그 소상공인 분들은 주로 이제 백신 접종 완료하신 분들이 고령층이거나 아니면 요양병원에 계신 분이거나 이런 분들이 완료자니까 사실은 판매하는 데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손님들이 오는 데는 크게 실제 손님들은 2030, 40인데 이분들은 그쵸. 접종 완료가 안 됐으니까 도움 안 된다 이런 네, 거잖아요. 그런 네. 부분들이 있지 않겠냐라고 네. 말씀하셨는데요. 9월 말 정도 되면 2차 접종 완료하신 분들의 숫자가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달라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우신 거는 뭐 누가 말을 해도 그건 다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지금 신규 확진자 숫자가 60-70%가 수도권에서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줄인다기보다는 어쨌든 억제해서 1차 접종 완료까지 가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목표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예. 정부가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뭐 9월 말쯤 될 것 같은데 이거 위드 코로나 네. 영어로 위드 함께 뭐 이런 뜻이죠. 위드 예. 코로나 방역 전략을 뭐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시사했는데 위드 코로나가 어떤 걸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독감 같은 경우에는 네. 독감에 걸렸다고 해서 사회에서 분리하거나 지금처럼 뭐 예방접종센터, 그 생활 방역센터에 가거나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치명률이라든지 아니면 위중증 환자를 위주로 해서 문제가 되면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와 똑같은 개념으로 확진자의 숫자를 추적하고 그 사회에서 분리하는 개념보다는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적으로 하고 우리는 그냥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가 독감 바이러스처럼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상생활을 진행을 하는데 네네.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에요. 얼마 전에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어가지고 엄청 다들 좋아하셨잖아요. 네네. 거기 보면 다 마스크 안 쓰고 있어요, 경기장에.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상황인 거예요. 백신 접종을 하고 또 마스크를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처럼 백신 접종을 했다, 그러니까 그 코로나에 확진됐다고 해서 분리한다든지 하는 방식과 이제 완전 다른 방역 체계를 가져가는 건데 1차 접종 목표가 어쨌든 전 국민의 50% 이상이 네. 접종을 이제 1차 접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접종이 다 끝나고 나는 그쯤에 검토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그 전환에 대해서 논의도 시작할 수 있고 준비 중에 있다. 하지만 네.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 이렇게 네. 설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른 소식인데 홍콩 정부가요. 네. 홍콩 정부가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받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네. 저도 최근에 이제 기사를 읽고 이상했어요. 이건 대체 무슨 일인가. 네. 네, 제목만 읽고도 화가 나더라고요. 네. 그런데 하루 만에 폐기하는 일이 있었는데 왜 인정을 안 하려고 했던 건가요? 그게 네. 굉장히 의외의 이유가 있었는데요. 홍콩 정부에서 세계보건기구 WHO가 인정한 선진 규제기관국이 있어요. 그게 36개 나라인데 이 나라에서 발행한 백신 접종 증명서만 인정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미국, 일본, 호주, 오스트리아, 프랑스도 있고 루마니아, 헝가리, 슬로베니아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홍콩을 방문하면 비자를 발급받고 3주 동안 호텔에서 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3주 동안.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인정이 되면 2주만 격리하면 되거든요.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이. 하지 않은 사람은 3주 동안 홍콩 정부에서 지정한 호텔에서 격리를 해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홍콩에서 사용한 이 선진 규제 기관국으로 지정된 36개 기관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2015년에 목록을 만들어진 거예요. 15년에.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 그 조건이 되는 회원국에 들어간 게 2016년인데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발행한 백신 접종 증명서를 홍콩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갔었는데 네. 우리 정부가 홍콩 정부에 항의를 했고요. 취소가 됐습니다. 이 참 재밌네요. 선진 규제 기관국으로 네. 지정한 네. 36개국 선진 규제 기관국. 이번에 작년부터 코로나사를 겪으면서 과연 선진국의 기준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그럼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네. 과거의 기준을 갖고 일괄적으로 하려다가 이렇게 또 망신을 당했군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해군 여중사 성추행 사건. 지난번에는 공군이었고 이번엔 또 해군입니다. 네. 사건이 너무 자주 발생하니까 많은 국민들이 또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처참한데 이 피해자를 거의 투명 인간 취급한 한마디로 2차 가해한 사실이 확인이 네. 된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그렇죠. 오늘 국회 네. 국방위에서 이 해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에 대한 현안 보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군 당국에서 이제 2차 가해 정황에 대해서 언론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동안 가해 의혹에 대해서 수사 중이다라고 하면서 계속 함구를 했는데 결국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오늘 그 5월 27일부터 8월 6일까지 성추행 발생 당일부터 실제로 신고가 이루어지고 면담이 이루어진 전날까지 그러니까 그 본인의 성추행 사실을 보고했던 주임 상사가 그 가해자인 상사를 불러서 행동을 주의하라 이렇게 조언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가해 상사가 피해자를 무시하는 이른바 투명인간 취급하는 행위를 거의 2달여 가까이 계속 해왔다는 사실이 이제 사실로 확인이 된 건데요. 네, 2달 이상이네요. 5월 네. 말에 발생하고 8월 6일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피해자의 손금 봐준다면 손을 만지는 성추행도 있었고요. 보통 이렇게 헤드락이라고 부르는 네. 그러니까 팔로 목부 이렇게 감싸는 그런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는 것도 오늘 보고가 됐었는데요. 상사가 심지어 네가 후배니까 참아라. 그러니까 참으라는 얘기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성추행을 얘기를 했어요. 상사한테 보고를 했는데 네. 그 상사가 네가 후배니까 참아라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했다는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똑같네요. 네. 네. 이 공군과 정말 판박이 사건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서욱 국방부 장관 자주 등장하십니다. 요즘 네. 안 좋은 일로만. 이 뭐 경질론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책임론이 불거지는데 오늘 국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거의 난타전이었어요. 네. 오죽하면 본인이 군생활 40년 가까이 하는 동안 이렇게 많은 고민을 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근데 서욱 국방장관의 경우에는 하태경 의원이 공군 사건 전후에 전군과 국방부가 총동원이 돼서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방지 지침을 내렸는데 네. 현장 지휘관들이 항명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장관이 무능한 거 아니냐? 국방부 장관을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비난을 했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서욱 국방장관은 지금이 군이 더 건강해지고 전투력을 바탕에서 키워나가는 계기로 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도 서욱 국방부 장관을 경질에서 해결되는 문제일 거라고 하면 본인도 동의한다. 그런데 이 문제가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스럽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늘 처음으로 부석정 해군 참모총장이 공식 석상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기동민 의원이 이 부해군 참모총장이 6월 9일 국방위원회에 출석했을 때 혹시 공군 아니라 해군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추궁을 네네.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니 그 시간에 다른 일들이 잉태되고 있지 않았냐라고 지적을 했었는데요. 서욱 국방장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송구하다라고 하는 사과를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아까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이 발생하고 나서부터 이후의 상황들이 훨씬 더 심각해 보이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8월 7일 날 피해자가 대위와 그 중령인 기지장과 일단 면담을 하고 피해 사실을 털어놓고 9일날 정식 신고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면담을 했던 기지장이요. 피해자가 부대를 떠나고 나서도 소속 그 부대 간부들을 소집해서 그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교육을 한 것으로 그리고 그것이 추가 2차 가해 정황도 있다 이렇게 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누군지를
모르게 해야 되는 건데 그 기본적인 당연한 분리 거죠. 조치하고 예. 모르게 해야 하고 2차 가해가 없이 해야 되는데 거의 누구나 들어도 알게끔 네, 얘기를 했다는 그걸 거잖아요. 교육의 그 내용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인식 자체에 저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전 지금 장관도 그렇고 지금 그 오늘 국회에 나온 지휘관들도 그렇고 우리 부대에는 그런 일 없어요. 저는 네. 그게 정말 위험한 발언 같아요. 그렇습니다. 항상 일어나는 일이고 그동안 엄청나게 피해자들이 계속 연달아 발생했는데 네. 우리는 그런 일 없어요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그걸 살필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그건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쭉 모니터링을 한다기보다는 네. 그냥 이 문제만 잘 마무리하면 된다는 인식이 아닌가 싶었는데요. 소나기 한번 피해보자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전현직 그 여군들의 그 인터뷰를 보면 80% 가까이가 성추행, 성희롱을 경험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네. 얼마나 일상화되어 있는지를 약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라를 지키겠다고 그 자리에 간 누군가의 딸들을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지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뭐 장관이 물러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게 더 큰 네.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 네, 뉴스 원정대 2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현경 캐스터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네, 전 즐거웠고요. 다음에 또 좋은 데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명랑시사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마룬5의 Nothing Lasts Forever 들으시고 3부에 뵙겠습니다. 네, 이승원의 명랑시사 3부 시작했습니다. 데이터로 보는 세상 이야기, 명랑한 트렌드 시간이죠. 빅데이터 전문가 한국인사이트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인데 마지막 날인데 오늘은 또 어떤 저는 이 그 명랑 네. 트렌드 시간을 뭐 다른 시간들도 재밌지만 약간 그 저세상 얘기 가끔 이제 가지고 오시잖아요. 저세상 얘기. 표현이 참 재밌는데요. 저세상 얘기. 네, 그래서 네.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기대가 되는데 오늘 주제는 어떤 겁니까? 네, 오늘은요. 이 광고계 블루칩으로 떠오른 사람이 있는데요. 이 네. 사람이 진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신지 진짜 사람이 모르겠어요. 아니다. 네. 가상인간 뭐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사람처럼 생겼는데 가상인 네. 거죠. 근데 네. 이런 가상 인간들이 요즘에 광고에도 나오고 노래도 부르고 영상에도 출연하고 사람 하는 일 대신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갔고 왜 지금 이런 게 인기인가 이런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 그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면 TV를 가끔 이제 키는데 광고를 봤는데 네.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왜 보냐면 네. 저희 사람이야 아니야 계속 약간 이런 거 있죠. 진짜 사람 같기도 하고 네.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민망해가지고 누구한테 물어보지 못하고 아마도 로지를 보신 오늘, 것 같아요. 그런 것 그죠? 같아요. 네, 네, 그 그래서, 로지라는 캐릭터 이거 말씀드린 가상 인간이 네. 일단은 인스타그램도 해요. 그 팔로워가 48,000명이 넘어요. 48,000명. 네, 그래서 와. 그 SNS에 들어가면 네. 실제로 일반 대학생이 하듯이 자기 소소한 얘기도 올리고요. 음.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셀카도 올리고 그러는데 요즘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네. 이 캐릭터라고 해야 될지 그냥 가상 인간이라고 할게요. 이 가상 인간이 네.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아, 전 세계 네, 모든 전 사람의 세계. 꿈인 전 세계를. 그렇죠. 뭐 아. 파리의 에펠탑 앞에 가서 인증샷 찍기도 그러네요. 하고 네. 전 세계 가고요. 또 최근에 또 광고 중에 가장 부러웠던 광고는 저는 호텔에서 이제 수영장에서 수영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데 마스크를 안 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네. 네, 모든 장소에서 모든 거를 아주 예쁜 이미지로 이제 그러네요. 하는 네. 이런 이제 이른바 이런 걸 이제 가상 인플루언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로지가 최근에 아주 인기를 끌고 있죠. 뭐 말씀하셨던 그 춤추는 영상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컴퓨터 그래픽은 아니고 사람이 실제로 춤을 추고 거기에다 이제 얼굴을 이른바 이제 우리가 딥페이크 얘기도 많이 네네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얹혔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이런 식으로 기업에서 마케팅 영역에서 네. 다양한 가상 인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되게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좀 매력 있는 뭐 이런 캐릭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완전 트렌드가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네네네. 이런 이제 가상 인물이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에서도 김레아라는 네. 이름으로 소개된 적이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네. 실제로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도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네네. 네, 올해 초였죠. CES 때 한 건데 맞아요. 네네. LG전자에서 제품 소개할 때 이 김레아라고 하는 이런 가상 인물이 또 나왔었습니다. 이 인물 역시도 SNS를 하고 있고요. 지금 팔로워가 13,000명 정도 넘고요. 네. 네. 저보다 훨씬 저희보다 훨씬 낫네요. 가상 훨씬 인물인데도. 낫죠. 지금 네. 48,000에 만 몇 명에. 네. 그리고 이 친구는 또 청소년기를 런던에서 보내서 영어를 잘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음악도 잘해요. 그래서 음악을 공개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표 전자의 네. 어떤 공식 발표자로서 또 CES에 나가기도 하고 뭐 이런 연주를 캐릭터들입니다. 하는 겁니까? 아니요, 이제 노래를 하는 거예요. 노래를 하는 거예요? 네, 네, 네.
김래아 이게 그 미래에서 온 아이 뭐 이런 뜻.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3살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고 서울에 살고 있는 설정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나오는 이런 또 가상 캐릭터들의 가장 특징은 설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20살 여성, 뭐 되게 활달한 혹은 나는 뭘 좋아하는 이런 식으로 진짜 사람의 프로필처럼 취향이랑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고요. 그러한 톤을 따라서 예를 들면 SNS에 글도 쓰고 누군가가 이거 진짜 존재해요? 그러면은 댓글로 제가 존재하기도 하지만 존재하지도 않아요. 뭐 이런 식의 댓글을 단대거나 이러면서 소통도 같이 하는 거죠. 그럼 로지나 레아나 나이는 먹는 겁니까? 내년 되면 나이가 바뀌어요? 글쎄요. 그걸 잘 모르겠네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설정에는 영원한 그 나이로 보통 설정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또 그런 로망이 있는 거죠. 이미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가 조금 전에도 잠깐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른바 가상 인플루언서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상황인가요?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미 가상 인플루언서가 활동하는 게 5,000개를 넘습니다. 5,000개라고 해야 될지 5,000명이라고 해야 될지 좀 애매한 한데. 진짜 그러네요. 네, 뭐 제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마, 그러니까 IMMA, 뭐 인마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마이죠. 네, 이마가 일본 도쿄에서요, 이제 이케아 매장이 있는데 그 매장의 가운데에 이 버추얼 인플루언서가 모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느냐? 그 매장에 큰 디스플레이가 있거든요. 네네. 그럼 디스플레이 안에서 이 가상 캐릭터가 3일 동안 먹고 자고 요가도 하고 청소도 하는 화면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요가도 해요? 네,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브랜드의 어떤 뭐 그 여러 가지 인테리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는 건데 이 캐릭터는 팔로워 수가 한 34만 명 정도 되고요. 한 해에 벌어들인 돈이 이미 7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똥,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명품 브랜드 이런 데랑 이제 협력을 하기도 하고 있고요. 또 더 놀라운 거 이제 가장 원조격이고 유명한 인스타그램 팔로워만 300만이 넘는 릴 미켈라라는 친구가 있어요. 릴 미켈라. 네, 이 릴 미켈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푸땡, 발땡, 샷땡 등 뭐 인기 패션 브랜드 협업 다 하고 있고요. 그걸 다 했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의 그 스마트폰 광고에도 참여를 하는 등 전체적으로 인지를 높이는데 이 친구는 또 캐릭터가 뭐냐? 19살에 LA 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남부 지역에서 태어난 라틴 아메리카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혼혈이죠. 그리고 직업은 가수고요. 브라질과 스페인계의 혼혈인 뭐 이러한 캐릭터를 가지고 이제 있습니다. 그냥 캘리포니아 주도 아니고 캘리포니아 주의 서남부 지역에서 태어난 디테일하네요. 브라질과 스페인 혼혈이다. 네, 이 친구가 포스팅 하나 올리면 후원당 하나당 $8,500씩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지금까지 벌어들인 수익이 130억이 넘습니다. 가능하군요, 이 숫자가. 그러니까요. 그 외에 또 뭐 세계 최초 디지털 슈퍼모델이라고 불리는 슈두라는 캐릭터도 있고 그 캐릭터도 뭐 팔로워 21만 명 넘고요. 다 뭐 몇십만 넘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치킨 K 모사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햄버거집 있잖아요. 그 회사의 콜로넬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건 브랜드가 직접 이 가상 인플루언서를 만든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켄터키 할아버지 있잖아요. 할아버지. 네, 그 할아버지는 후덕하고 되게 푸짐하고 이렇게 인상이 좋으시잖아요. 네, 배 나오는 할아버지. 그 캐릭터인데 아주 젊고 슬림한 거예요. 그러니까 슬림하면 좀 반칙 아닙니까? 근데 되게 그래서 소위 멋있습니다. 아주 멋있어요? 캐릭터가 이제 예를 들면 수염은 흰 수염과 흰 머리를 탁 하고 있는데 생김새는 약간 이 근육질의 30대 초반 20대 후반의 남성 같은 이런 느낌을 내는 거죠. 저 지금 사진 보고 있는데 저 그 할아버지가 더 나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즘에 소위 이제 인플루언서로서 직접 활동도 하고요. 또 뭐 이제 약간의 캐릭터를 갖고 거기 실제 매장에서 사람들과 사진 찍기도 하고 뭐 이런 캐릭터고요. 실제 이제 그 브랜드 말고도 본인들의 비슷한 브랜드의 뭐 탄산음료나 코스메틱 브랜드랑도 같이 콜라보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콜로넬? 이러다 보니까 뭐 이 시장 자체가 지금 이렇게 되니까 2022년에는 이러한 버추얼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만 16조가 넘어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와, 이 확장성이 대단한데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우리나라에도 원조 가상 인플루언서가 있었는데 아담이었습니까? 아담? 아마도 뭐 비록 함께 이 노래 하시는 분들 아마 많을 텐데 지금 생각하니까 아담이란 이름을 그때 누가 지어줬는지 굉장히 좀 고전적이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언제 나왔었죠? 이게 1997년에 나왔었고요. 97년. 네, 뭐 우리가 이제 이른바 IMF 오기 전에 이제 어떤 IT가 이제 뜨거울 때 이럴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드라마 응답하라 보면 나오죠 그 장면들이. 그렇죠. 근데 이 사이버 가수 아담의 앨범이 무려 20만 장이 넘게 팔렸었어요. 그때 이렇게 많이 팔렸습니까? 네, 팬클럽도 있었습니다. 그건 몰랐네요. 20만 장의 팬클럽까지.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기억이 사실은 이때
97년 생각해보니까 제가 대부분 한국에 없을 때였거든요. 네네네네. 잠깐 어디 갔을 때인데 반짝 인기를 끌었다가 네. 금세 사라졌다고 들었어요. 뭐 저 세상 갔다 오신 거 아니실 테고. 자, 이게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뭐 얘기가 돌았어요. 컴퓨터 바이러스로 없어진 거 아니냐, 네네. 사망이냐 뭐 이랬는데 분입대설까지 나오고 있었고요. 분입대설. 네. 네. 근데 이게 뭐 때문에 그랬냐면 기술이 아직 너무 부족해서 개발자가 일주일 내내 밤을 새야 말 한마디 하는 모습을 구현할 수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술에 탓이 텄었고, 그리고 네네. 뭔가 이제 계속적으로 후속작을 내놓으면 컨텐츠를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스토리도 없었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예전하고 좀 달라진 건데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 가상 인플루언서의 가장 큰 특징들은 앞서서 계속 제가 설명드렸지만 모두 다 인스타그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스타그래머블이라고 하는 표현이 제일 잘 맞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온라인상에서 이른바 최근에 인플루언서라고 하면 주변에 있는 그냥 주변에서 본 사람 같은 사람인데 좀 더 예쁘고 네네. 그리고 멋지고 막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소통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포스팅을 했을 때 우리가 글 올리면 언니 예뻐요 이러면 댓글 달아주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제로 지금 이 가상 캐릭터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어차피 내가 현실에서 한 번도 못 만날 그렇죠. 저 만날 일이 언니나 없으니까. 네. 캐릭터상이나 어차피 필터를 달고 나면 사람도 현실이 얼굴이 아니라 필터가 된 얼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네.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의 변화, 20대들의 변화나 10대들의 변화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게 이 지금의 그 인플루언서들, 가상 인플루언서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관점이다 보니까는 일반 인플루언서들이 SNS에 홍보하듯이 네네, 마찬가지로 똑같이. 가상 인플루언서들도 이제 그 안에서 홍보하는 게 자연스럽게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실제 인플루언서랑 비슷하게 거의 유사하게 이제 모든 이제 패턴들이 간다고 하셨는데 네. 일부 이 가상 인플루언서들은 뭐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이른바 소신 발언 뭐 이런 것도 합니까? 네, 아까 릴 미켈라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왜 300만이 넘어가냐면 네. 아까 이제 혼혈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프리카의 미국인을 향해서 폭력과 차별을 반대하는 사회운동 이런 걸 지지하는 뭐 글들도 올리고 인종차별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네. 또 이 안에서 또 가상에 또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 남자친구의 결별 소식을 또 올리기도 하고요. 또 그 안에서 그래서 내가 솔로가 네. 됐다, 마음이 아프다 이런 것들 다 올리니까 이제 한마디로 사회적이고 정말 친근한 분위기가 내네. 근데 진짜 좀 더 사람 예쁘네, 같다. 특별하네, 라는 걸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로맨스가 빠질 수 없죠. 그 이제 가상 인플루언서 늘어나면은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네. 뭐 장점은 충분히 또 얘기를 해주셨고 네. 뭐 우려되는 부작용이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어때요? 이게 엄청난 수의 가상 인물이 나오다 보면 과연 그 캐릭터의 사계간 정체성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누군가 보이지 않는 1인이나 몇 명이 글을 쓰는 거거든요. 지속 결국에.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만약 이직을 했다. 그 사람도 없어졌다. 그러면 갑자기 캐릭터의 성격이 바뀔 수도 있는. 세계관이 갑자기 바뀌고. 네, 그런 특징들도 있고 또 한 가지 좀 가장 큰 이슈는 네. 지금 이 대부분의 그 가상 인플루언서들이 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 그래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딥페이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좀 성적인 문제, 합성 네네네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와중에.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역시 또 고민이 되고요. 또 그들이 만드는 컨텐츠의 소유권이 누구인가? 예를 들면 그들이 노래를 불렀을 때 그 노래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뭐 이런 것들까지 뭐 여러 가지 신경 쓸 건 있지만 어쨌든 시장은 계속 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랑한 트렌드였고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다양한 소식 전해주셔서 지금까지 김덕진 부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 사건과 법률 정보까지 담았습니다. 노래는 사건을 싣고 시간이죠. 항상 금요일을 책임져 주셨던 분, 우리 다재다능 신유진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Hi, HI. 이건 뭐예요? 왜 마지막 시간에 새로운 캐릭터를 꺼내는 거예요. 당황스럽게. 아니, 마지막에는 네. 경망스럽게도 어차피 잘리는 마중이니까 괜찮아요. 경망스럽게. 네, 경망스럽게. 우리들 다 최대한 경망스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주제도 심각한 거여가지고 과연 될지는. 그러니까 주제에 딱 들어가기 전까지만 경망스럽게.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 관련된 노래 먼저 잠시 들어보시죠. 지금 들으신 곡은 M2M의 새카맣게라는 노래였어요. 오늘 사건 여러분들 대충 감 잡으셨죠? 천안 주차장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사를 접하셨을 것 같은데 차량 피해만 660대가 넘어간다고요? 네,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신유진 변호사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 노래가 진짜 절묘하네요. 새까맣게. 그러니까요. 세상에. 저도 사진을 봤는데 네. 너무 심각했어요. 네, 상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네.
이 지난 11일 밤에 네. 밤 11시경에 천안에 거기가 천안의 서부 불당동인데요. 불당동? 저도 그쪽 관련해서 사건 몇 개 해가지고 그러는데 네네. 거기가 거의 서울로 치면 강남입니다. 거기가 이 엄청 동네가요? 엄청 개발 호재 때문에 또 엄청 이렇게 집값도 많이 오르고 그리고 고급 자동차가 아주 많거든요. 거기가. 네네. 그런 동네였군요. 네. 불당동. 그래서 네. 이 신축 아파트도 그런 호재 때문에 같이 이제 지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네네. 다름 아니라 이 세차 차량이 직접 요즘엔 방문해서 주차장에서 스팀으로 세차를 해주기 때문에 물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깔끔하니까 네네. 보통 이제 세차 차량을 부르거든요. 근데 네네. 세차 차량이 왔다가 이 사고가 난 거예요. 네. 불이. 근데 아직 이게- 원인은 밝혀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원인이 처음에는 이 세차 차량에서 아마도 그 차량 직원이 그 담배를 피려고 불을 붙인 것 같다라고 했지만 다시 알아보니 지금 아직까지는 화재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지금 직원이 화상을 입어서 지금 네네. 병원에 입원해 있대요. 그래서 네네. 아직 경찰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뭐 담배불이라든지 이런 거는 밝혀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게 지하 2층에서 발생했습니까? 피해가 어느 정도인가요? 이 차량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60여 대 차량이 피해를 입었고요. 네. 또 일부 주민은 연기를 들이마셔서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차량이 이제 내 차가 훼손됐다라고 해서 보험 신고를 접수한 차량만 현재는 한 470대 정도 되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470여 대 중에서 40%, 약 200여 대가 넘는 차량이 외제차라고 합니다. 굉장히 고가의 외제차요. 40%가? 네. 그래서 그 피해액이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당초에는 소방당국에서 피해액이 한 19억 원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네네. 했는데 아니 차량이 지금 외제차가 200대가 넘는데 19억 원은 택도 없죠. 그러니까요. 게다가 이 지하 주차장에 지금 주차장 불로 인해서 여기 주차장 건물뿐만 아니라 지금 이 부동산 자체에 대한 훼손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산되는 피해액이 100억 원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이 4대 대형 보험사만 일부 기사에 따르면 4대 네. 대형 보험사만 480여 대가 피해를 접수했고 네. 이 가운데 수입차가 이 수치로 따지면 한 170대 정도 네. 그리고 완전히 불에 탄 것으로 접수된 차량도 30여 대에 달한다고. 네. 와, 굉장히 피해가 심각했군요. 그러니까요. 이게 한 몇 시간 동안 계속 지속됐던 것 같아요. 화재 진압까지. 네. 네.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이거 만약에 내 차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당장 무엇을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될지 다들 깜깜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다행히 인명 피해가 그렇게 뭐 그러네요. 사망자가 나온 경우는 없고 지금 바로 이 전소된 이 좀 화재가 발생된 이 세차 차량의 그 세차 차량 직원이 지금 화재 입은 거 빼고는 화재로 직접적인 화재로 인한 피해자는 없었다는 게 정말 네. 다행이죠. 일부 주민은 뭐 연기를 마셔서 네, 그런 네, 피해를 연기. 받았습니다만 예. 뭐 치명적이지 않다 그런 얘기시죠. 네. 이 출장 세차 차량은 그러니까 차량의 주인 지금 네. 병원에서 입원 네, 네, 치료 네. 중인 그분은 일단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이런 경우. 이게 지금 방화죄와 실화죄로 구별이 돼요. 네. 근데 방화죄는요, 불을 놓아라고 해서 불을 직접적으로 놓으려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 집을 태워야지라고 하고 불을 갖고 와서 거기다 대고 있는 거예요. 이 집을 태울 목적으로 아예 그냥. 그런데 실화죄는 내가 부주의하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담뱃불을 이제 딱 떨어뜨렸다라든지 네네네. 아니면 덜 껐다라든지 근데 그 불이 발생을 해가지고 네네. 이제 위험한 지경이 되는 거죠. 그런데 네. 이 처벌은 천지차입니다. 그렇겠죠. 불은 네. 어마어마하게 큰 사고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불을 놓아서 혹시라도 그 사람이라도 다칠 경우에는 아예 무기 또는 7년 이상인데요. 아니, 사람이 7년. 사망한 경우는 무기 또는 7년이고 사람이 다치기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네. 그런데 만약에 이 건물에만 훼손이 됐다라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무기가 꼭 들어가요. 무기징역이. 이게 방화의 경우입니까? 네, 방화의 경우예요. 실화는 거죠. 네. 이 사람이 정말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실화인지 아니면은 뭐 중대한 실화, 그러니까 아주
조금만 주의를 더 기울였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런 걸 중과실이거든요. 중과실이나 업무상 과실 실화죄가 있어요. 그냥 일반 실화죄는 그냥 자신도 그렇게 될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불이 났기 때문에 책임을 져라라고 하면은 이 경우에는 사실은 좀 책임이 약합니다. 1,500만 원 벌금형만 있어요. 아, 벌금형만 네, 있어요. 1,500만 원 이하에. 네. 근데 업무상 실화, 뭐 중과실 실화 이런 경우에는 3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굉장히 처벌이 천지차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뭐 방화는 일단 아니라고 보고 방화라고 보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 게 영상에 네네.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자동차에 폭발이 탁 터지는데 어쩔 줄 모르고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방화를 저지른 사람도 막상 불이 나면은 그런 식으로 행동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영상을 봤을 때 굳이 자신이 다칠 수 있는데 방화죄는 본인이 바로 피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 어렵지 않을까? 방화를 일단 네. 차치하고 네. 실화라고 가정을 했을 네. 때 이 차량 주인이 받는 처벌은 다시 정리하면 어떤 건가요? 업무상 실화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업무상 실화죄. 네네네. 그러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 그런데 겁니까? 이것도 이 사람의 실수인지 아니면은 이 불꽃이 자체가 그 기계에서 발생한 건지 그것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귀책 사유가 들어갔는지 아니면은 이 스팀 기계 자체의 고장으로 그게 발화가 되었는지 그렇다면 이 사람이 실화죄라고 보기 좀 어렵거든요. 책임을 많이 면할 수 있겠네요. 그런 상황에서. 네. 참 어렵습니다. 피해를 입은 차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까 뭐 600여 대 이상 차량 피해를 받았다고 보도에 나왔는데 피해를 입은 차량은 어떻게 보상을 받습니까? 정말 화가 날 것 같아요. 일단은 난데 웬일입니까? 지금 이게 신축 아파트거든요. 신축 아파트 입주해서 지금 외제차 지하 주차장에 딱 주차해놓고 기분 좋게 지금 인생은 아름다워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내 차가 지금 시커멓게 새카맣게군요. 새카맣게 타 들어가다니. 이 경우에 이 세차 차량이 보험 문제가 있을 텐데. 세차 차량이 일단 잘못했잖아요. 거기서 일단 발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 세차 차량이 들어놓은 보험회사에다가 청구를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세차 차량이 보험을 가입해 놓은 그 보험 액수가 한도가 있어요. 전 100억 원을 보험회사가 물어줄 수는 없으니까 한도가 1억 원이라고 합니다. 아, 지금 1억 원이에요? 예, 확인된 거군요. 보험회사에서 다른 사람에게 물어줄 수 있는 한도가 1억 원인데 동시에 지금 막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지금 거의 666분. 660여 분이 청구를 한다면은 받기가 매우 어렵겠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우선은 한도는 1억 원인데 지금 아까 뭐 추정치지만 거의 100억 원의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우선은 자동차 내 차에 그 자차 특약이라는 게 있어요. 자차 특약. 자차 특약을 가입해 두셨다면 내 보험회사에 신고를 해서 그 자차 부담금, 자기 부담금만 내고 자동차 수리를 먼저 받으시면 내 보험회사가 구상권을 행사할 거예요. 일단 내 차는 처리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손해배상 청구 채권은 보험회사가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험회사가 그 세차 차량, 뭐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든 그 세차 차량 그 직접 그 업주에게 하든 사실 업주도 파산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 상황은 그렇죠. 그래서 업주도 파산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차 보험 특약을 들었다면 그런 나의 모든 위험 부담은 내 보험회사가 지는 거지 내가 지는 건 아니다. 그런데 자차 보험을 안 드신 분들은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자차 보험 들지 않은 경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직접 본인이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수리가 됐던 완전 전소된 차량 같은 경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직접 이 사고를 발생시킨 원인 행위자한테 청구를 하는 건데 이 세차 차량 업주에게 청구해봤자 사실은 이 사람 파산할 것이고 이 사람 보험회사는 1억 원밖에 한도가 아닌데 1억 원에서 전부 공평하게 나눠야 되기 때문에 거의 방법이 없다. 자차 차량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저는 이번에 사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출장 세차 차량에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대물 한도는 1억 원이기 때문에 한정돼 있고 결국은 자차 특약을 갖고 있는 분에 한해서 자기 차를 뭐 수리를 하던 전소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소된 경우에도 어쨌든 보험회사에서 자기 부담금을 내고 알겠습니다. 와, 이게 참 복잡하네요. 이 해당 아파트의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때요?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어서도 다시 확인해 봤는데 일단은 작동이 안 됐다면 문제가 좀 심각해질 거예요. 그렇죠. 더군다나 문제가 신축 아파트라며요. 네. 네, 신축이라서 문제가 더 심각할 텐데 네. 혹시 기억 나실지 모르겠지만 제천에서 네. 이제 스포츠 건물이 막 전소가 돼서 사재가 났잖아요. 그때는 인명 피해가 굉장히 컸고 네, 막 네. 사망자가 29분이나 있었고 또 네. 부상자도 계셨고 또 의정부에서도 또 거기서도 아파트에서 그 뭐 실화로 인해서 불이 났는데 거기도 사망자가 5분 그리고 거기는 사상자가 되게 많았으니까 네. 상해를 입으신 분들이 130 몇 분 정도 되셔가지고 사고가 매우 컸거든요. 이 경우에 책임 자체가 이 부실 시공에 의한 것이라면은 네네. 건축주가 지는 거거든요. 아, 그 부분도 있겠군요. 네, 건축주가 그래서 그 사건의 경우 둘 다 건축주가 사실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네. 지금 수감 중인데 네네. 이 경우에도 책임자가 건축에 대한 이 책임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실 시공이다라고 하면은 책임을 질 텐데 이게 사실 그 사건들에서는 사람이 지금 생명이 돌아가신 분들 때문에 더 이 위험성이 컸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직 다행히도 그런 인명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으면 네, 업무상 과실치 상이 되겠죠. 근데 재산상은 업무상 과실 손괴는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이 아니라 부실 시공으로 인해서 이게 사람이 다칠 수도 있다. 이렇게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소방법이 위반되는 경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금 관리자들 그리고 이 부실 시공이 됐다면은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관리 책임자 그리고 감리자 네. 이런 분들까지도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이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네. 사건과 만약에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지금처럼 내 재산상의 피해를 봤다면 이분들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건물에는 제일 중요한 게 소방 안전 및 방화, 이 총괄 책임자가 누군지. 그래서 그렇죠. 이 방화라는 게 형법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엄중하게 사실은 살인죄보다도 더 높아요. 그러네. 기본적으로 아까 그 방화는 특히 기본적으로 무기가 다 네. 들어가는. 살인죄는 5년 이상이거든요. 네. 사람을 정말 살인해도 5년 이상인데 이게 불을 놓아서 사람이 죽게 되면은 사람을 일부러 죽이려고 불을 놓은 것도 아닌데 죽게 되면은 7년 이상입니다. 그렇군요. 살인죄보다 네. 높아요. 알겠습니다. 네, 너무 피해가 커가지고요. 지금 지하 2층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지하 1층까지도 피해가 퍼져가지고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노래는 사건을 싣고 거의 저희 프로그램 시작할 때부터 했던 것 같은데 너무 즐겁게 했는데 아쉽네요. 정말 다양한 사건들을 제가 신유진 변호사 덕분에 접하게 됐습니다. 아니 노래를 너무 절묘한 걸 틀어주셔가지고 그건 우리 제작진이 정말 이 절묘한 노래 선곡이 정말 이 코너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bye. BYE. 명랑시사 4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명랑 인터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예비후보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두관 후보입니다. 네, 의원님 지금 자가격리 중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하다가 언제부터 자가격리 중이신가요? 어제부터 자가격리 중인데요. 네네. 먼저 예기치 않는 상황이 돼서 여러모로 송구하고요. 네. 여튼 좀 깝깝하긴 하지만 방역 수칙에 따라서 생활하고 있고요. 네. 빨리 이제 격리 기간을 끝내고 본격적인 갱선에 함께하도록 준비하고 충전하는 시간으로 보내겠습니다. 네. 일단 음성으로 나왔고 이제 그 자가격리 시간만 좀 지키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저희들이 특별히 걱정할 건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인데 몸이 자유롭지 못해서 집에서도 뭔가 선거운동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고 계십니까? 오늘 오전에도 이렇게 제가 운영하는 이렇게 김두관 TV가 있거든요. 네네. 그걸 활용해서 이제 당원 동지들도 만나고 또 오후 3시 50분에는 YTN에서 직접 이렇게 화상으로 인터뷰도 하고 지금 우리 TV에서 명랑시대 인터뷰를 하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는 여튼 소중한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자가격리라는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후보님께서 경선 일정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요청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지금 지도부에서는 제안을 안 받아들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당 지도부에 친전을 보냈는데요. 네네. 사실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송영길 당대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미루고 네. 또 송영길 당대표 최고위원은 선거에 관련된 거는 이상민 위원장이 네. 지금 책임지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몫이라고 핑퐁을 하고 있어서 네. 좀 아쉽고요. 네. 저도 이런 상황이 생겼지만 또 이런 불가피하게 다른 후보들한테도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원칙을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요청을 했는데 아마 당에서 제 제안을 거부했다기보다는 당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닌가요? 왜냐하면 오늘 예정됐던 라디오 토론회는 9월 3일로 연기됐다고 알고 있고요. 예, 그거는 확정이 됐고 그렇죠. 먼저 우리가 9월 4일, 5일 충청권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네네. 아마 충청권 경선을 대비해서 아마 그 27일 토론회가 있는데 네. 저로서는 매우 중요한데 이제 제가 참석할 수 없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제가 참여할 수 있게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선관위와 최고위원회가 서로 핑퐁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상황에서 결정 권한은 최고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선관위에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선을 수년간 연기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당대표 최고위원들이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네. 이 세부적인 좀 구체적인 디테일한 부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두관 후보께서는 2007년 그리고 2012년 대선에 이어서 이번에 세 번째 도전이시잖아요. 그동안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고 또 뭐 여러 가지 경험도 많이 쌓으신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후보께서 가장 좀 강력하게 중요시 여기는 나만의 의제, 공약 사항이 있다면 한 두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균형 발전하고 자치분권으로 가지 않으면 네.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이 됐는데 선도 선진국가로 가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지방은 거의 벼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말 선진국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남아있는 5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만약에 차기 정부 5년 동안 균형 발전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성 안에 수도권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고 성 밖에 비수도권이라는 나라가 존재할 텐데 지금도 이제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 경제와 지방 대학이 소멸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도 다 균형 발전 자치분권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네네. 저는 그런 점에서 제가 몸으로 체화가 돼 있고 또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 모시면서 누구보다도 세종특별자치시나 또 이 핵심 도시를 만드는데 제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맹활약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미안을 가지고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자기 정부에서는 반드시 해내야 된다. 그걸 가장 김두관이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남다른 각오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후보들도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얘기를 언급을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다른 후보들도. 그런데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늘 이 균형 발전에 대한 큰 그림을 비전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현장에 가니까 워낙 요구가 세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안 받을 수가 없었죠. 우리 후보들이 다 지금은 균형 발전을 다 한마디씩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점에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다 똑같이 뭐 균형 발전을 얘기하고 지방이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그냥 레토릭에 그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아니면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물론 이제 후보님 같은 경우는 후자겠지만요. 다른 후보들과 내가 갖고 있는 이 균형 발전에 대해서 좀 이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TV 토론회, 후보 토론회 나가서 그날은 이제 부동산 정책이 주요 현안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모두 발언을 하면서 저를 제한 5분 후보는 다 수도권에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저는 저 고향 남해에 시골집 하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다들 뭐 수도권에서 또 대학을 졸업하시기도 하고 이제 수도권 수혜자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늘 현장에 있었고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특히 다른 분보다는 제가 의지도 워낙 강하고 또 저는 일관되게 그 일을 해왔기 때문에 말로는 뭐 누구도
다 균형 발전하고 지방 분권 한다 하지만 네. 그것을 대통령에 대해서 강력한 국가 의제로 설정을 하고 네. 어떤 의제보다 먼저 앞서서 할 수 있는 건 좀 다르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 뭐 균형 발전과 여러 가지 또 관련 있는 게 부동산 정책일 것 같은데요. 김두관 후보님이 갖고 계신 부동산 정책 뭐 해법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근본적으로는 수도권 집중이 가장 큰 원인인데요. 네네.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울로 몰려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서울은 정보와 사람, 돈, 그리고 기회가 있는 곳이니까요. 네. 아무래도 뭐 강조 전남이나 부울경, 대구 경부에서 연 10만 명의 젊은이들이 기회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저 부동산 문제가 수요가 있는 곳은 공급도 있어야 되고 또 과도하게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재 정책으로 지금 정부세 예를 들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듯이 네. 그런 거고 근본적으로는 균형 발전 산업 정책을 통해서 해야 될 문제지 부동산 문제가 24차례 대책을 해놨지만 사실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만큼 부동산 문제는 어렵습니다, 실제. 네. 말로는 쉽지만. 그래서 부동산 문제도 사실은 수도권 집중에서 오는 그렇죠. 폐해라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균형 발전이 없으면 부동산 문제도 해결하기 매우 어렵다 이런 관점이신 거죠? 예, 저는 뭐 기본적으로 1가구 1주택을 기본으로 삼고 지금 다주택자들하고 고가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보유세를 저는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사실은 특히 이제 임대주택 사업자의 특혜는 폐지하는 게 맞고 특히 제가 주목하는 것은 무주택자들에게 이제 이 소위 주거권을 확보해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LH가 지난번에 논란을 일으키는데 LH가 지금은 택지를 조정을 해서 네. 민간 건설에게 이렇게 팝니다. 그런데 사실은 LH가 직접 민간 건설에게 시공을 맡겨서 이렇게 하면 원가, 지금 아파트 가격의 한 3분의 1, 2분의 1에 공급할 수 있는 건 확실하거든요. 네. LH가 땅 장사를 못하게 하고 공기업 본연의 그런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네.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그렇게 해야죠. 네. 부동산 그 얘기가 나와서 질문을 드리는데 어제 그 국회에서 여야 간의 전격 합의한 유일한 안이 있었습니다. 이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기존 이제 여당에서는 2% 안을 주장하다가 어제 여야 합의로 11억으로 변경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뭐 종부세 부과 기준을 높이는 개정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했고요. 네. 제가 지금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임위 활동하고 있거든요. 네네. 어제 제가 이제 격리가 돼서 참여를 못했는데 그렇죠. 네. 사실은 이제 상위 2%는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좀 불편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부과 기준은 이제 공시지가 9억에서 11억으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역으로 말씀드리면 상당한 부자들한테 감면을 해준 택이 되거든요. 네, 그렇죠. 실제 뭐 지금 경기도 재난지원금 100% 25만 원, 20만 원 이것 가지고도 굉장히 논란이 되는데 실제 이 11억으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면 실거래는 한 15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은 집값을 잡는 데 전혀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제 현장에 있어서도 반대했을 텐데 어제 제가 자가격리 때문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네. 그렇죠. 공시지가를 따지면 15억 후반대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예. 알겠습니다. 국민 기본 자산제 도입을 약속하셨어요. 이제 이재명 지사의 일종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기본 소득과 좀 비슷하게도 들리는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국민 기본 자산제는 어떤 겁니까? 제가 이제 이름이 앞에 기본이 붙어 있어서 네네. 워낙 뭐 이재명 지사 어제처럼 돼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철학적 기제가 훨씬 다른 거거든요. 네, 어떻게 다르죠? 제가 주장하는 기본 자산제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신생 아이들이 한 30만 정도 태어납니다. 그래서 신생 아이 1인당 3천만 원 정도 국가가 이 아이 앞으로 신탁을 하고 그것을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에서 20년 정도 이렇게 운용을 해서 이 아이가 만 19세 성년이 될 때 이제 목돈을 주는 거거든요. 6천만 원요. 그래서 이제 대학 등록금 할 수도 있고 고등학교 다닐 때 몇 명이 모여서 창업을 할 수도 있고 아이 진출할 때 이제 종잣돈으로 쓰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불평등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되고 또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고 네. 또 자녀들이 20살 되면 부모들이 굉장히 부담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의 그 부담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일거삼득의 호화가 있는 것인데 제가 아직 지지율이 미비해서 네. 언론의 주목은 못 받고 있고요. 네. 학자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경쟁 후보 다른 차원에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번 주 내내 거의 이 황교익 내정자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후보 간에 굉장히 격하게 말이 오고 갔습니다. 일련의 과정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은 이제 원팀으로 뭐 최종적으로 누가 후보가 돼도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당의 최고지상과제는 대선 승리를 통해서 정권제 창출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뭐 살살 해야 된다, 좀 선을 넘는 것 같다 이런 주장들을 하지만 사실은 원팀이 되는 것은 선거 끝난 이후에 원팀이 되는 것이고 네. 이 경선 과정에는 상당히 엄정한 사실은 검증일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하면 검증이고 상대가 하면 네거티브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네. 검증은 이제 팩트에 기초해서 하는 거는 검증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상관 인사청문회를 보더라도 굉장히 엄중하게 합니다. 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이렇게 다 점검을 하고 가족들도 점검하는데 네. 정말 선진국인 대한민국의 국정을 5년 동안 이끄는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저는 뭐 검증을 철저하게 하는 게 맞고 또 우리 당내에서 더 검증을 철저히 해야 네. 본선에서 또 야당의 공격으로부터 충분하게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선만 넘지 않는다면 뭐 상당히 치열하게 토론하고 또 검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편입니다. 이번에 황교익 내정자를 둘러싼 이 양 캠프 간의 격한 논쟁은 검증 차원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친일 프레임까지 가서 양쪽 다 상처를 입었다라는 평가들이 꽤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누구 잘못이라기보다는 강한 공격을 했기 때문에 네. 반대급부로 더 공격을 받는 것인데요. 저는 이제 그 인사권 문제는 좀 다르게 봅니다. 우리가 이제 지방정부 시도지사를 우리 주민들이 선택한 것은 훨씬 더 시도지사들의 인사의 폭을 넓히는 게 나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네. 경기관광공사만 해도 8개월 전에 공백이 생겼거든요. 그랬었죠. 그래서 네. 그냥 뭐 한두 달 그 공모를 내서 그냥 6개월 전쯤에 이재명 지사가 임명을 했더니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제가 그제 토론에서 이재명 지사가 두 손에 떡을 들고 있다고 비판을 했는데. 네, 그러셨죠. 네. 사실은 이제 경기도지사의 본연의 직무를 충실히 하는 거는 저는 좋아요. 남들은 경기도지사를 물러나야 된다고 주장할 때 저는 그거는 전혀 아니다. 12월 9일까지 법적으로 보장된 도지사직을 유지하는 건 난 맞다고 보는데 다만 경선 과정에서 이제 이 시도지사들이 집행권 예산을 갖고 있잖아요. 네. 이것을 이제 집행하는 과정이 다른 후보들이 볼 때는 이게 도지사 찬스를 쓰는 것처럼 비치거든요. 네. 이 부분이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비판한 것이지 뭐 또 그래서 어쨌든 한교익 씨가 본인이 처리를 해서 네. 잘 수습이 돼서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후보님께서 직접 언급을 하셨지만 지금 지지율이 좀 낮은 게 사실입니다.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8월 말이나 9월 초쯤 되면 의미 있는 변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어떤 비책이 있습니까? 김두관 후보의 희망상이죠. 이렇게 솔직하게. 이래 일기할 생각은 없고요. 네. 서울공화국 개최라는 김두관만의 뚜렷한 비전하고 정책으로 임하고 있고요. 네. 하여튼 제가 그래도 지금 적통 논쟁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이제 그 경선 과정에서 본인이 가장 경쟁력이 그 좋다라고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긴 한데 네. 저도 그런 말을 하고 싶지만 기회가 없어서 안 했는데 네. 가장 민주당의 정통성을 가진 후보고 또 제가 본선 경쟁력을 입증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조금 더 본격적인 이제 9월 초부터 경선이 들어가면 수도권에 지금 이재명 후보 또 호남의 이낙연 후보 영남의 김두관 후보 이 상강구도로 형성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면서 이 경선이 마라톤이기 때문에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그냥 부담 없이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예비후보였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코너입니다. 스포츠 원정대 스포츠 잘하는 방송인 우리 최영진 씨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영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점령 때문에 스포츠계에도 영향이 있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때 당시에 올림픽에 출전이 좌절된 선수 소개를 해드렸죠. 네, 공항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예. 이번엔 이 피파가 아프가니스탄 축구계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자, 피파가 최근 탈레반의 재집권으로 위기에 내몰린 아프가니스탄 축구계의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좀 표명을 했는데, 저 지난번에 제가 또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아프가니스탄 여자 축구 대표팀 맞아요. 굉장히 좀 공포에 떨고 있다 이런 내용 전해드렸는데. 탈레반은 축구, 특히 여자 축구에 대한 강한 통제를 좀 가한 적이 있습니다. 악명이 높은데. 이거 한 가지 예로 축구장을 공개 처형장으로 운영을 한 적이 있어요. 축구장을. 그러니까 얼마나 공포겠습니까, 이 축구 선수들에게는. 너무하네요. 예, 여자 축구 선수들은 현재 신변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에 피파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향후 수개월 동안 가능한 최대한 지원을 아프가니스탄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뭐 스포츠 전반에도 그렇고 축구계에도 이 탈레반의 점령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이게 공개 처형장, 이게 무슨 중세 시대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2021년에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게 뉴스를 보면서 좀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예, 요즘은 정말 저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일본 전역에 이 동해바다로 시작하는 한국어 교가가 울려 퍼졌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예, 이렇게 들으면은 이게 뭔데 왜 한국 그 교가가 울려 퍼졌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네, 일본에서. 예, 제103회 일본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에 처음 출전한 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국제고가 19일에 첫 경기를 가졌는데 이 군마현 대표 마에바시 이쿠 에이고를 1대0으로 꺾었습니다. 이 대회는 일본 공영방송 NHK를 통해서 중계가 됐는데 이 대회는요 경기가 끝나면 승리팀의 교가가 울려요. 교토국제고가 이날 이겼기 때문에 경기 후 교가가 울려 퍼졌고요. 이 교토국제고의 교가는 동해바다로 시작을 해요. 가사가. 1학년 입학 후에 가장 먼저 배우는 게 한국어 이 교가라고 합니다. 승리를 결정지은 후 교토국제고 선수들은 전광판을 바라보면서 그라운드에 좀 도열을 했고 교가가 울려 퍼지자 나지막히 따라 불렀습니다. 굉장히 뭉클한 장면이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또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앞에서 막 집회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번엔 좀 어땠습니까? 이게 그 NHK를 통해서 중계가 됐다고 했잖아요. NHK 뭐 일본의 공영방송인데 교가를 내보내면서 한글 자막 옆에 괄호로 일본어 번역본을 좀 병기를 했습니다. 예, 한글로 된 고유 명사 동해를 일본어로 동쪽의 바다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 교토국제고는 따로 뭐 번역본을 제출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음성만 줬기 때문에 대회 관계자들이 이 우익들의 반발을 우려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병기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동쪽의 바다로 표기를 했습니다. 네, 뭐 의식을 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겠죠.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인데요. 윤성환 전 삼성 투수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까? 예. 전 삼성 라이온즈의 투수 윤성환 선수인데 이 선수가 어떤 선수냐면 425경기에서 135승을 거둔 어떻게 보면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선수인데 징역형에 처해질 위기입니다. 윤성환 선수는 거액의 돈을 받기로 하고 경기 승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은 일단 2년을 구형을 했고요. 이제 재판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승부 조작 이거는 정말 과하게 좀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하는데 스포츠 팬들에게 정말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법정에서 이 윤 선수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최후 진술에 나선 윤성환 선수 가족과 저를 아는 모든 분들에게 고통과 걱정을 또 실망감을 끼쳐서 죄송하다면서 재판부가 주신 벌을 달게 받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는데요. 뭐랄까요, 이게 레전드의 최후 진술인데 초라하고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네요. 다만 팬들에게 정말 못할 짓이네요. 벌은 좀 받아야겠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축구 소식이네요. 황의조 선수 프랑스의 강팀 마르세유와 이적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이적 협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축구 팬으로서 또 황의조 선수의 팬으로서 이 팀의 경기를 볼 때마다 좀 많이 화를 냈어요. 왜요? 이 팀이 너무 못해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있거든요. 멱살 잡고 뭐 끌어올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난해 황의조 선수가 12골에 3개 도움을 기록하면서 좋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황의조 선수의 팀인 보르도가 극심한 재정난을 겪으면서 이 황의조 선수를 이적 명단에 포함을 시켰는데 마르세유 팀 어떤 팀이냐? 이 프랑스 리그에서 우승만 10번을 한 강팀입니다. 네. 황의조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가세를 했고요. 네. 보르도는 황의조의 이적료를 약 178억 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르도 굉장히 약한 팀이거든요. 네네. 이참에 좀 강팀으로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팬으로서 지금 이 상황 매우 만족한다. 가야 돼요. 아, 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깜짝이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베네르바체 입단한 김민재 선수 굉장히 좀 바쁘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페네르바체에 입단을 했죠. 처음으로 홈 구장을 방문을 했는데 네. 뭐 팬부터 회장까지 네. 연이은 인사에 화답을 하느라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네. 홈 구장에서 김민재 선수를 먼저 알아본 건 팬들이었는데 근처 자리에 앉은 팬들이 김민재에게 손짓하면서 이 사진 촬영을 좀 부탁을 했고요. 네. 팬 요청에 적극적으로 화답하면서 이 팬들은 김민재 선수에게 엄지척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네. 자, 김민재 선수 23일 홈 경기에 첫 출전을 노리고 있거든요. 네. 뭐 워낙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메시, 리오넬 메시 얘기인데 트로피가 너무 많아서 이거 싫어하구나. 트로피가 너무 많아서 옮길 수가 없어서 바르셀로나에 보관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렇습니다. 남들은 하나도 못하는 건데 트로피가 너무 많아서. 대체 몇 개길래 이사를 못한답니까? 아니 이게 그 메시가 이적이 좀 급속도로 진행이 됐어요. 네.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인데 네. 급속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자신의 짐을 좀 정리하기가 좀 빠듯했던 겁니다. 중요한 것만 챙기고 이제 갔는데 트로피가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다 가져갈 수가 없었고 트로피가 이게 부피가 굉장히 커요. 뭐 조금 조그만 것도 있지만 부피가 크니까. 보통 성인이 이렇게 정말 힘을 다해서 들 정도의 트로피도 있거든요. 너무 많으니까 부피가 크고 이 바르셀로나에 보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메시는 바르셀로나에서만 45개의 트로피를 들어 올렸고요. 네. 개인상만도 42개가 돼요. 이게 메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해됐어요. 이사를 못한 이유를 이제 이해했어요. 네, 정말 메시니까 가능한 일이 됐습니다. 네. 다음은 그래서 이거 보관이 잘 될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김연경 선수 얘기는 우리 매일마다 하는 것 같아요. 일 김연경. 그러니까요. 예. 김연경 배구 선수에게 보낼 수 없는 선물 목록이 공개됐다고 합니다. 이 보낼 수 없는 선물이라 이거는 무슨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팬분들 저한테 이런 선물 주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네. 팬들의 선물 중에 몇 가지 품목을 좀 정중히 거절을 했는데 자, 지난 18일 김연경의 소속사가 운영하는 공식 인별그램에서는 영양제, 과자, 초콜릿, 음식, 꽃 등의 선물을 보내지 말아주세요 이런 메시지가 올라왔는데요. 운동선수 특성상 그 영양제의 경우에는 운동선수인 만큼 도핑 문제 있고 그렇죠. 건강 문제 등과 관련이 깊어서 선수에게 전달이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괜히 또 잘못 먹으면 도핑 같은 거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과자, 초콜릿 등의 식품의 경우에는 배송 중에 변질될 또 우려가 있고요. 꽃과 같은 선물의 경우 역시 보관이 용이하지 않아서 결국 폐기가 되기 때문에 이같이 선물 거절 품목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가네요. 우리 팬분들도 뭐 좋아하는 마음은 너무 잘 알겠지만 이런 품목은 선수들한테 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 팬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팬들은 보관하기 쉬운 선물이 좋을 것 같다. 어떤 선물을 연경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지 알려달라.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는 댓글이라서 제가 가져왔는데 혹시 그 혼인신고서는 괜찮으냐? 선물로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혹시 뭐 혼인신고서 괜찮은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네, 위트 있는 또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최영진 씨가 스포츠뿐만 아니라 모든 온갖 사회 뉴스를 다 전달해 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마지막 시간은 스포츠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떠셨습니까? 제가 처음에는 이제 금요일만 하기로 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뭐 그러다가 월수금 그러다가 도쿄올림픽 때 이제 매일 하고 금요일 날 하고 내 스케줄 내가 몰라. 이거 또 뭐랄까요 제작진의 농간이었던 것 같은데 미안해요. 아닙니다. 잘못했어요. 뭐 사회 이슈도 좀 둘러봤었고 스포츠도 했는데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고 너무 아쉽네요, 솔직히.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소식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방송인 최영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는 오늘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사실은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여러분들이 주신 문자를 제가 소개를 그동안 잘 못해드려가지고 너무 죄송했어요. 하지만 저희들 문자, 의견들 다양하게 접하고 있었고 여러분들께 많이 배웠습니다. 네, 좋은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공간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명랑시사는 이런 분들이 만들었습니다. 정우종 PD, 오인환 PD 고생 많으셨고요. 황순명, 김가영, 손민정 작가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 이승원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오늘 고맙습니다.